지난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려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한국 경제의 시급한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재분배를 정조준한 만큼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경제적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은 여권의 증세 법안을 세금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내용을 분석하고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세무학회장 맡고 계신 동국대 경영대학 김갑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그 지난 정부에도 정권 초기에 굉장히 세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지난 정권도. 뭐 일각에서는 어떤 분은 지난 정권이 좀 국민으로부터 가장 인기를 잃게 된 것이 바로 그 연말정산 사태라고 얘기하는 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일부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담배세 인상이 그냥 마치 서민증세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처럼 비춰지면서 또 그 논란이 지금도 사실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리 깃털 뽑기처럼 사실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세금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반감을 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예. 먼저 하여튼 이번 세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자체에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관심인데 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번에 그 세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방안을 크게 요약을 한다면은 기재부에서는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가지고 고소득층 또 이제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하는 이제 그런 안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는 무슨 고용 증대세니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개념을 만들면서 이렇게 했는데 무엇보다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진짜 고용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 세제지원 제도만 가지고는 일자리는 늘어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세금 좀 아끼려고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을 고용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이번에 그 발표한 그 개정안에서는요. 일자리 관련된 조세 지원 제도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하나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지원 확대, 또 하나는 일자리의 좀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제도를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목적의 대표적인 지원 제도가 이제 고용 증대 세제인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설한 고용 증대 세제는 투자와 관계 없이 고용만 하면 지원해주는 직접 지원 방식인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제도로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총급여액이 한 7천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 근로자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에, 즉 임금을 인상시켜준 경우죠. 증가시킨 임금의 기존에는 한 10% 정도 세금을 깎아줬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20% 깎아주겠다.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지원의 폭을 넓혔다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세제 지원 제도는요, 뭐 다른 것도 어렵습니다만은 그 성격이 할인 쿠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이번 고용 관련 세제 지원은 이전에 10% 할인 쿠폰 발행하다가 이제 20% 할인 쿠폰으로 늘린 거예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기회도 주고. 그 상품 경쟁 시장에서는 내가 피자 20% 쿠폰이 있으면은 햄버거 먹고 싶더라도 요거 좀 더 싸니까 이 쿠폰 써서 내가 피자 먹자. 이런 게 가능한 시장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싸다 그래갖고 미리 조금 싸다 그래갖고 미리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고용 쿠폰 요것이 그러면은 작동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을 한 명 고용하는 경우하고 기계를 한 대 구입하는 경우에 생산하는 효과가 똑같은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용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람을 한 명도 고용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겠죠. 그러면 과연 이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 결국은 가만히 두면은 기계를 사가지고 기계 시장이 좀 더 좋아질 텐데 거기에 매출이 발생하고 결국은 기계 시장의 그 어떤 그 수요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죠. 국민 경제적으로 본다면 또 좋기만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 세제 지원자라는 쿠폰이 말이죠.
굉장히 불친절한 쿠폰이에요. 아하. 세금 낼 때 깎아주는 거란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기업은 관심이 있어요. 네. 낼 세금이 있어가지고 네. 세금 낼 때 조금 깎아줄 테니까. 그러네요. 그렇지만 이 손실이 예상되는 기업이나 뭐 손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네. 이번에 세금 내기 특별히 없는 기업은 이건 남의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세제 지원 방식보다는 예. 보조금 방식이 여기에는 적합한 것이 아닌가.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투자 쪽에 네네. 상생협력 촉진 세제라는 참 이름도 어려운데 지난 정부에서는 무슨 기업 환류 세제인가요? 이런 게 있었어요. 포인트만 바꾼 거지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이제 지난 정권에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끝납니다. 그 일본이. 그걸 대체하기 위한 그 세제로 이제 상생협력 촉진 세제를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네. 기업이 자기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투자, 배당, 그리고 이제 임금 인상에 기업 그 소득의 80% 이상을 쓰지 않으면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10%만큼 법인세를 더 걷어가겠다는 네, 네. 세제예요. 네. 기재부에서 이제 2015년 그 실적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총 환류된 금액이 얼마냐면 139조 5천억이에요. 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임금 증가에 쓰인 돈은 4조 8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3.4%에 불과합니다. 좀 약하네요. 예. 반면에 배당 증가. 배당을 더한 부분은 이 제도 시행 전에 비해 가지고 22.4%포인트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제도가 배당을 더 많이 하는 요인으로 작동한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네,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을 손을 보려고 투자 상생협력 촉진 세제에서는 임금 인상에 대한 가중치를 그 1.5에서 3으로 크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상생 지원액이라 해가지고 상생협력 기금이나 또 중소협력 중소기업의 근로복지 기금에다가 네. 지원을 늘리게 되면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가중치를 3 정도 주는 그런 제도로 이걸 무슨 말씀인지 손을 봤다고 알겠네요.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증세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네네네. 근데 이제는 이제 이번에 나온 이제 고소득자 증세만 있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하고 그 이행전으로 178조에 대한 재정 조달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재정 조달안이 그 발표하자마자 지난 그 박근혜 정부에서의 증세 없는 복지와 내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숙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 178조 원을 세입확충으로다가 한 82조 원, 그리고 세출 절감으로다가 95조 원 정도 해서 충당을 하겠다 이런 발표 내용이었고요. 세입확충 그 82조 원은 세수가 자연 증가하는 분을 한 60조 잡았어요. 네. 그리고 비과세 감면을 또 정비해가지고 11조 원 정도 충당하겠다고 했고 또 탄루된 세금을 좀 더 잘 걷어들여가지고 한 5조 원 정도. 기존에 있는 세법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처럼 명목적인 세율 인상 이건 없을 거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하고서 것이죠. 이제 했다 이거죠. 그 다음 날 있었던 그 회의에서 재정 자문회의에서 김부겸 장관하고 추미애 대표가 증세 필요한 거 아니냐, 솔직해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슈를 던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 재정 조달에 관해서 청와대 경제참모진하고 여당 집행부가 좀 불안해한 것이 아닌가. 뭘 불안해한 건가요? 과연 그 자연세수 증가로다가 이게 정말 충당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조세 감면을 갖다가 좀 더 이제 줄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미 지난 정권에서 할 만큼 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꽤 많거든요. 처음에 증세 얘기가 빠졌느냐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게 참여정부 시절에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그 실패 트라우마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연말정산 사태하고 담배세 인상이라는 것이 이제 서민 증세로 라고 하는 그 비판이 크게 있었던 거 이거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겁날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이 아니냐. 그 대안으로 이제 드러낸 것이 초고소득층하고 초대기업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증세로 좁혀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부자 증세 한번 조금만 보겠는데요. 초고소득층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3억 원으로 정부는 정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과세표준 3억 원이니까 사실은 총 급여는 3억 훨씬 더 없습니다. 그 앞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제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3억 5천에서 4억 사이 그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요. 과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3억부터 5억까지가 네네. 기존 그 개정 전에는 38% 세율 적용을 했었는데 40%. 물론 여기에 이제 10%만큼 지방세가 또 추가로 부과되니까 네네. 조금 더 많죠. 거기에 이제 40%로 2%포인트 네.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5억 초과 되는 이제 과표 구간의 경우에도 그냥 40%였는데 이게 42%로 네, 네, 2% 정도 올라가는 그런 이제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기업은 또 어떻게 규정됩니까? 이전까지는 그 200억 과표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22%로 동일하게 다 세율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간 하나 더 신설한 것이죠. 네네. 근데 이 200억의 10배인 2천억 구간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뭐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맘 먹고 용감하게 올렸다고서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는 좀 낮추는 경향도 많다고 그래요. 그 세율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추세가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OECD 기준으로 볼 때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네네. 지난 10년간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이 2007년 기준으로는 24.85%입니다. 그런데 2017년은 22.34%로 2%포인트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네네.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고용 증대를 위해서 세금 깎아주는 거. 네네.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반영된. 후의 세율을 얘기하는 예, 겁니다. 예. 근데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정부가 세금 깎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고용 많이 늘리라고 깎아주는 거잖아요. 정부 정책을 위해서 그렇죠.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제도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세금 깎아주는 기업이 많을수록 성공한 정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연구개발 많이 했을 때 세금 깎아준다. 네. 그럼 연구개발 하나도 안 하면 세금 깎아줄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좋은 연구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 부분에 세금 깎아주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우수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했다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바라볼 때는 정부 어떤 그 정책적인 장려를 위해 가지고 정책적인 이 보조금을 준 거와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단순히 세금을 조금 냈다. 네. 오히려 그건 조금 내는 게 아니라 많이 사용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사실 좀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정부라든지 또 새 정 당국이라든지 이 어떤 그 개입될 여지들이 너무 많고 오히려 단일 세율을 취한다든지 굉장히 단순화할수록 오히려 저 많은 혜택이 정부나 저 납세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이런 논란도 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뭐 미국, 영국, 일본 등 그 G7 국가의 법인세율 체계를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 빼고는 다 단일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올해 4월 26일 날 2017년 주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 인하해가지고 15%로 20%포인트 인하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즉 거의 단일 세율 체계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기업들이 이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려고 외국 기업과 합병을 통해 가지고 네. 실제 회사는 미국에 두면서 서류상으로는 본사만 해외로 이전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과세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이제 인버전 거래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을 좀 불러들이기 위한 취지에서도 이번에 법인세율을 미국은 과감하게 인하하는 네. 그리고 또 체계 단순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선택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란 말이죠. 네, 네.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이런 증세를 통해서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100대 과제를 시장에 옮기자니 한 178조, 180조 원이 드는데 예, 예. 그러려니까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걸 충분히 이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보세요? 기재부가 발표한 겁니다. 연간 5조 5천억 정도의 증세 효과 네. 발표했고요. 그걸 5년간 이제 그 합해 보면 약 23조 7천억 정도 됩니다. 178조 원의 한 13% 수준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증세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준은 아니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증세가 네. 있지 않겠느냐. 네. 그것에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신호탄이란 않겠느냐. 말이죠. 예, 그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자 증세를 이제 앞세워서 이제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좀 이제 지나가면서 네. 차차로 증세가 있는 것과 다른 그럴 만한 세목들이 또 있나요? 2015년 기준으로 한 47.6% 거의 네, 50% 가까운 근로소득자가
한 푼의 근로소득세도 안 내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소득세를 갖다가 50% 가까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안 낸다고 하는 이 문제. 첫 번째는 소득세를 안 내는 것이지 이 구간에 있는 그 국민들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소득 직접세 비중보다는 간접세의 그 네. 세수 네. 비중이 네. 훨씬 높은 국가입니다. 연봉으로다가 1,000만 원, 1,500만 원 구간에 있는 분들도 통계청 가계 동향 자료 조사 자료를 보면 예, 예. 소득이 한 70% 정도는 결국 소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전혀 세금을 소득세를 안 낸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되는 또 간접세를 내고 있고요. 네. 또 유류세라든지 예. 또 뭐 주세, 네. 또 담배세 네. 이런 것은 상당히 또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 이제 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좀 이렇게 좀 포괄해서 따져보면. 소득 계층별로 모든 세금 차원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전제로 해가지고 면세자 비중 문제도 한번 논의를 해야 네. 그 구간에 계신 분들이 좀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저는 또 갖습니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세금 면제라든지 이렇게 해주지만 뒤로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아까 오리 깃털 뽑히듯이 그렇죠. 가랑비에 어쩌는지 그 모르듯이 간접세를 사실 그 내가 내는지 잘 모르게 나가기 때문에 네. 스텔스세라 그래요. 스트레스 그렇군요. 예, 근데 정부는 그 세를 아주 만지고 싶어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 어떻게 됐든 국민 계세주의 원칙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거의 절반이 세금을 안 낸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럼 왜 지금 현재 그 50% 가까운 근로소득자가 면세자가 됐느냐? 면세자, 소득세 그 면세자. 얘기를 조금 더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요. 2013년에 면세자 비중은 한 32% 정도 네. 수준이었어요. 이게 2014년 그 연말정산 사태, 네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그런 그 세제 개편을 제시하면서 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층에서는 세금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부담이 안 늘어날 그런 것이다.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예. 그 말을 이제 귀담아 듣고 있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이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제법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막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하니까 거의 소급과세 하듯이 네네. 고 계층들에 대해서도 과세가 늘지 않도록 네네. 추가적인 또 지원을 보고 놀리게 됩니다. 그게 원래 처음에는 말 그래서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지난 정부에서 이런 면세자 부분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자 해서 이제 그 연말정산에서도 많은 세액공제 이 부분을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줄이려고 했는데 그 한마디로 그 체계적으로다가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왜곡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분명히 좀 손을 봐야 할 부분이 틀림이 없는데 네네. 2013년 수준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제도 손보면 되지 않겠어요? 네. 환원하면은. 그러네요. 근데 또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해서 저는 단순히 면세자 비율을 낮추겠다는 의도하에서 예. 또다시 또 세액공제의 어떤 지원을 또 줄이고 말이죠. 예. 이런 걸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당장의 그 비율은 줄일지 몰라도 아하. 또 이 조세 체계의 어떤 왜곡을 가져와서 한 또 3, 4년 지나고 나면 너무 적어가지고서. 이 굉장히 좋은 사례네요. 30%에서 더 낮추자고 했던 게 오히려 잘못 발언하고 하는 정치적 발언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맞습니다. 거꾸로 손질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아주 누더기가 돼버렸군요. 저는 이 세법은 어느 법보다 사실 정치적인 그 과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사람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조세정 연구원에서 2015년 그 면세자에 대한 그 도대체 얼마나 어떤 구간에서 세금을 안 내고 있느냐 그런 걸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총급여가 1,500만 원 이하인 이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도 한 13% 정도는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를. 네. 그리고 1억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가 이 구간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0.2% 1,400명 정도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 소득세제가 갖고 있는 네. 이제 지원의 방식이 예. 노약자라든지 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의료비가 발생하는 걸 한도 없이 네. 공제를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법정 기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도 없이 다 이제 인정해 줍니다. 네. 그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소득에 그렇게 다소에 관계없이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네. 그런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번 세법 개정안 지금 봐서는 뭐 큰 논란이 예고 잠복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국회로 넘어가면 네. 국회에서 아마 부자 증세 논의 갖고 뜨겁게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거로 저는 있겠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번 그 세법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자 증세 이슈 이외에 서민 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안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 농어촌 세제 지원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일몰이 끝나는 네. 그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늘릴 것이냐, 네. 또 연장할 것이냐, 그리고 납세자 권익과 관련된 그 제도 강화안도 주요한 이슈로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너무 부자 증세 이슈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공방으로 몰두하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이들 그 중요한 다른 그 이슈들에 대해서 네.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가 혹시 네.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 좀 걱정스러운 면 갖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서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 네. 사실 소득 재분배라든지 소득 양극화 해소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이 정부가 제안한 이 안이 충분한 것인지 네. 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사실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고소득자 부자 증세의 규모를 보게 되면 사실 뭐 확대 해석하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래도 용기 있다고 할까요? 네.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또 그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문제를 세제를 통해서 네.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네. 한번 귀담아 듣고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네. 논해볼 필요한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정부 때는 집권당에서 일단 내놓은 부분을 가지고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집권당이죠. 그렇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증세 없는 뭐 복지라든지 이거 분명히 증세 아니냐라고 했단 말이죠. 그거 그 얘기하면 근데 시끄러웠죠. 지금 야당은 또 증세 부분을 어느 정도 너 이거 증세 맞지 않냐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증세를 예. 인정하는 측면이 있어서 예, 예. 이게 증세 없지 있지라는 근본적인 논란은 아닌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말이죠. 예. 오히려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네네. 측에서는 네. 아니 그거 갖고 충분해 이런 식의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니 뭐 증세한다 그러면서 왜 고기만 올려갖고 되겠어? 네네. 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교두보 확보하려고 예, 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또 비판한단 말이에요. 저는 만약에 그런 논쟁이 민주당에서 그래 그러면 한번 같이 올려볼까요? 이렇게 또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이 기대하셨다 그럴까 네네. 걱정하신 대로 실질적인 그 세법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지 않을까. 네네. 정치 공방, 이 증세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네. 공방은 네. 지난 정부보다 상당히 적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네요. 예, 저도 뭐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저희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하여간 네네. 증세는 하여간 마지막 선택이 돼야 된다. 네네. 그런 생각을 그 세금을 연구한 학자로서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네, 네, 네.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돈이 있으면 쓰게 되는 것이고 네, 네. 한번 짜진 그 예산안은 늘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네. 증세의 필요성을 정말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 네, 네.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세무학회 회장님 모시고 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우리의 세금 문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진다고 하는 납세 의무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매년 이런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정치 공방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 세금 문제로서 정부의 재정의 문제로서 깊이 있게 이번에 좀 다뤄지길 기대하면서 서정의 경제 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